동서양의 문화 차이나 국가 간의 빈부차를 막론하고 코호트 연구들이 알려준 삶의 비결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적당히 충분한 신체 활동, 다양한 천연 식재료를 이용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적당한 스트레스와 사람과의 접촉, 적절한 수면, 적정 체중, 삶의 모든 요소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이 방식을 따르는 것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나이 드는 비결이었지요. 나는 그 중에 동물의 느린 노화를 유도하는 여러 방법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을 깊이 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수많은 장수 식단 중 마인드 식사를 만나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개념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코호트 연구가 알려준 중용에 가까운 식습관을 이 식사법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식사에는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에서 말하는 탄수화물 속도의 원리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느린 탄수화물과 섬유질을 섭취하고 단순 당과 전제 곡물을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식단을 만난 뒤 내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식사의 변동성은 유지하고 있죠. 사람들과 즐길 때는 즐기고 절제할 때는 절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재료로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도 덜었죠. 무엇을 조금 더 먹어야 할지, 무엇을 조금 덜 먹을지 스스로 점검할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늘 배부르게 먹지만 체중은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죠. 체중을 조금 더 줄이고 싶을 때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 금식 시간을 좀 더 늘려주고 탄수화물의 비율을 약간 낮춥니다. 체중을 조금 늘리고 싶을 때는 좀 더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함께 먹습니다. 마인드 식사를 하면서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후가 되면 느끼던 부종도 없어졌고 코골이도 사라졌죠. 힘들게 식욕을 참지 않아도 됩니다. 마인드 식사가 제시하는 신선한 재료들로 차린 밥상이 충분히 풍성하기 때문이죠. 입맛이 정상으로 돌아오니 자연스러운 재료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차림은 더 간편해졌고 식비는 줄어들었습니다. 바뀐 입맛 덕분에 바깥 음식의 자극적인 맛을 견디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이런 놀라운 경험을 나만 하기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건강식단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즉 스트레스 받으면서 칼같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의 편견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식단 관리를 값비싼 식자재를 어렵게 마련하고 심지어 맛없게 만들어 억지로 먹는 일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었죠. 우리가 이미 실행 중인 식단을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일임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마인드 식사의 개념과 실천에 대한 지침서가 없었습니다. 밥만 바꿔도 느리게 나이 들 수가 있다. 스낵류나 쿠키, 탄산음료, 가공육 등 자극적인 맛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초가공식품, 이러한 식품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부족하고 정제 곡물과 단순당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망가뜨리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일부에서는 일반적인 노화 속도에 비해 4배 느리게 나이 드는 식단으로 증명된 마인드 식사법을 제안하며 그 특징과 이점,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 등을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의 뇌가 속고 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한 나는 뭔가 있나 하고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아침까지는 보이지 않던 박스가 있죠. 팥 앙금과 버터로 채워진 호두과자입니다. 하나를 입에 넣자 입속에서 느낌표가 터집니다. 2개, 3개, 4개 하나만 먹어보려 했는데
순식간에 4개를 해치웠습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 현대 식품 산업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은 먹었을 때 더 많은 양의 도파민과 엔돌핀이 분비하게끔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이는 첨가물과 감미료, 향료 등 다양한 성분을 사용해 식품의 맛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맛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 2가지 큰 축은 당과 지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지난 50년간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은 꾸준히 증가했죠. 인류는 진화적으로 단맛과 짠맛, 지방맛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실이죠. 특히 단맛과 지방맛은 우리 뇌에서 보상과 즐거움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행복과 진통 효과의 신경 전달 물질인 엔돌핀을 분비시킵니다. 이러한 신호는 우리 조상들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었을 것입니다. 수렵 채취 사회에서 단맛과 지방맛이 고열량과 고품질의 식품을 뜻하는 판별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슈퍼마켓 가운데 위치한 복도 선반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초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낵과 쿠키, 초콜릿, 캔디, 콜라나 사이다 등 탄산음료, 초콜릿, 우유 등의 가공식품, 가당 주스나 마가린과 스프레드류, 소세지나 너깃 등의 가공류, 냉동 피자나 파스타, 햄버거나 핫도그 빵 같은 포장빵, 시리얼과 시리얼밥, 분유와 식사 대용 쉐이크,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증류주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풍부한 인공향료와 설탕, 지방, 소금이 가득한 식품을 먹다 보면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맛이 나는 식품은 맛이 없죠. 우리의 맛 감각은 점점 왜곡되며 결국 건강하지 않은 식품들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어린이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어린이가 초가공식품에 노출되면 맛 감각이 이에 적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익숙해질수록 결국 성장하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쁜 음식들이 더 맛있어지는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속노화를 부르는 빌런, 초가공식품. 초가공식품에는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부족하고 단순당과 전제곡물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단순당과 전제곡물은 젊은 성인에게는 노화 속도를 가속하는 빌런입니다. 정제곡물과 이를 주재료로 만든 음식, 예를 들어 흰쌀밥, 국수, 빵, 떡이나 쿠키 등은 위장에 들어가면서 아밀라제에 의해서 빠르게 단순당으로 분리되므로 실질적으로 단순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초가공식품이 만든 혈당 피크는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유발해 혈당을 빨리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특히 혈당 피크의 반복과 많은 인슐린 분비에 따라 양이 크게 늘어나는 복부 지방과 지방관, 근육 내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만성염증을 만들고 전신의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만성염증은 근손실을 초래하기도 하죠. 특히 초가공식품에 많이 함유된 과당은 주로 간을 통해 대사 과정이 진행돼서 여러 대사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는 방금 설명한 만성염증과 렙틴 저항성을 악화시키는데 그치지 않죠. 피하 지방은 추위에 노출되면 열을 만들어 에너지를 소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당은 이렇게 베이지색을 띤 피하 지방을 더 하얗게 만들고 열 생산 능력을 상실하게도 만들죠. 저속노화 식사법인 마인드 식사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식사는 대시 식사와 지중해식 식사의 원칙을 결합하되 뇌 건강에 이로운 식품을 강조하죠. 다만 마인드 식사가 대시 식사 및 지중해식 식사와 다른 점이라면 베리류와 푸른잎 채소의 섭취를 특히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중해식 식사와 대식 식사에서 과일을 두루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마인드 식사의 기본적인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푸른잎 잎채소를 일주일 6회분 이상 섭취할 것, 다른 채소 또한 매일 1회 이상 섭취할 것, 베리류, 이것은 일주일에 2회분 이상 섭취할 것, 견과류는 일주일에 5회분 이상 섭취할 것, 올리브 오일 또한 주 요리용 기름으로 사용할 것, 통곡물은 매일 3회분 이상 섭취할 것, 생선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섭취할 것, 단 튀김은 제외, 콩은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할 것, 가금류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할 것, 또한 마인드 식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품들을 제한하거나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4회 미만 섭취, 버터와 마가린은 하루에 1큰술 미만 섭취, 치즈는 일주일에 1회 미만 섭취, 튀김류와 패스트푸드는 일주일에 1회 미만 섭취, 페이스트리 단 음식 등은 일주일에 5회 미만 섭취. 베리류와 푸른잎 채소의 효과. 마인드 식사에서 베리류와 푸른잎 채소를 특별히 권고하는 것은 인지기능과 관련된 역학적인 근거들과 상관이 있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것과 연관이 되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푸른잎 채소의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관찰되었죠. 또한 동물 실험에서 베리류의 섭취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간호사 연구에서는 베리류가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발병 여부를 측정하는 전향적인 역학 연구에서 전반적인 과일 섭취의 보호 효과는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인드 식사에서는 모든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주로 베리류와 푸른잎 채소의 섭취를 강조하는 것이죠. 생선 섭취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선을 주 1회 먹는 것으로도 매우 위험이 줄어들었으며, 섭취 횟수가 주 1회를 초과하면 추가적인 보호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생선을 자주 섭취하도록 권고하는 지중해식 식사와 통상적인 지침과는 달리 마인드 식사는 생선을 주 1회만 섭취하도록 했죠. 특성들을 요약하자면, 마인드 식사는 인지기능 강화 및 치매 위험 감소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으며, 베리류와 푸른잎 채소 섭취를 강조하고 생선은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중해식 식사의 개념에 따라 올리브 오일을 주 요리용 기름으로 사용하며 견과류의 섭취는 권장하지만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즉 붉은 고기나 가공육, 버터와 마가린, 치즈와 과자와 후식류, 튀김류와 패스트푸드 등의 섭취는 최대한 줄이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지침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초가공식품, 특히 정제 곡물과 단순당을 최소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사로 채워지죠. 입맛도 점차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에 익숙한 방법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런 식사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죠. 바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치매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식사의 관건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마인드 식사와 지중해식 식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언가를 빼는 데 있습니다. 마인드 식사에서 빼기를 권하는 튀김류와 버터, 마가린, 치즈,
페이스트리와 단 후식 등은 모두 초가공식품이나 이와 유사한 음식들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동반합니다. 버터나 마가린과 튀김에 여러 기름도 많이 들어가지만 재료 자체가 가공한 감자나 탄수화물 튀김옷을 입힌 닭, 이런 식으로 정제 곡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버터나 마가린 역시 빵에 발라먹는 등 정제 곡물을 곁들이기 쉽습니다. 마인드 식사에서 줄이기를 권하는 또 다른 식품으로는 붉은 고기가 있죠. 단순당과 정제 곡물, 튀긴 기름, 그리고 붉은 고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순당과 정제 곡물, 붉은 고기 모두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며 노화의 가속 페달인 mTOR를 활성화시키죠. mTOR는 세포 분열, 성장, 근육 단백질 합성 등을 관장하는데요. 되사 과잉이 있는 현대인들에게 mTOR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생물학적인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붉은 고기에는 탄수화물이 없지만 그 대신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함량이 높아서 대표적인 노화 가속 페달인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하죠. 인슐린의 분비가 지속되면 그 자체로도 근육과 지방, 간, 뇌 등의 주요 대사장기를 구성하는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그 결과로 ET 체형이라는 악순환이 진행되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해지죠. 동물성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은 염증 반응을 격화하고 만성염증 역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탄수화물로 가득한 식사를 한 뒤에 브레인 포그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브레인 포그는 혈당의 급격한 변동으로 발생하는데, 이런 경험이 있다면 적어도 식사가 잘못되었거나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중장년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규모 실험적 연구에서 고혈당 상태에서는 정보 처리, 작업 기억, 집중력, 기분, 활력 등에 악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죠. 이 느낌은 마인드 식사에 준하는 혈당 변동량이 낮은 식사를 하면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식곤증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저 역시 마인드 식사 점수를 높이면서 작업 기억이나 집중력 등 인지 기능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느꼈죠. 마인드 식사에서 제안하는 음식 목록은 붉은 고기와 버터와 마가린, 치즈, 튀김류, 패스트푸드, 그리고 단 음식입니다. 붉은 고기를 제외하면 모두 정크푸드 항목에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식사에서만 제외한다면 배는 저절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췌장이 인슐린 폭탄을 투하할 필요가 없어지고 식욕 중추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기 시작하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먹는 음식의 에너지 중 많은 부분이 지방이 아닌 뇌와 근육을 향하게 됩니다. 인지기능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슐린은 물과 소금을 몸에 잡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크푸드를 자주 먹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에 부종이 쉽게 생기고 밤에는 이 부종이 생겨서 코를 골게 합니다. 정크푸드를 삶에서 빼내기 시작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혈압이 저절로 내려가고 일상의 활력이 개선되며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자리 잡히죠. 체력이 좋아지고 몸과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칼로리 밀도가 높은 정크푸드 대신 부피가 큰 자연스러운 식사를 하고 있으니 항상 배부른 상태로 지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꼭 마인드 식사를 그대로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방식의 식사가 췌장의 분노를 예방하는지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고통 없이 이상적인 체중과 체성분을 유지할 수가 있죠.
마인드 식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량 밀도가 낮고 흡수 속도가 느린 자연의 식재료를 선택하면서 배불리 먹으면서도 절제할 수 있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식사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따르면 체중과 체성분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이죠. 마인드 점수를 올리는 몇 가지 전략. 내가 일하는 병원의 오늘 저녁 직원 메뉴는 순두부찌개, 생선가스와 타르타르 소스, 브로콜리 마늘볶음, 부추, 겨자무침, 깍두기 귀리 쌀밥입니다. 안타깝게도 쌀밥에는 쌀이 주재료이고 귀리는 1회분도 한참 못 미치는 분량이 들어있죠. 이 메뉴 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금주하면서 간식도 먹지 않는다면 마인드 점수는 푸른잎 채소 1점, 기타 채소 1점, 버터와 마가린을 사용하지 않음 1점, 치즈 먹지 않음 1점, 콩류 1점, 붉은 고기 먹지 않음 1점, 패스트푸드 먹지 않음 1점, 페이스트리 및 단 음식을 먹지 않음 1점, 와인 없음 0점으로 8점이 됩니다. 생선이 포함되어 있으니 1점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선 튀김은 튀김류에 포함되어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뼈를 발라 먹어야 하는 보통의 생선 요리나 캔 참치 요리가 나오기 때문에 1점을 올릴 기회가 있죠. 이번 주에 주간 식단표를 보니 역시 참치 김치찌개와 북어 해장국이 있습니다. 8, 9점을 받는다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모리스 등의 연구에서 중간 정도 마인드 식사를 따르는 그 그룹에 포함됩니다. 병원 직원 식당의 식사는 상당히 건강하게 나오는 편인 셈이죠. 하지만 조선시대 서민이 먹던 간소한 밥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에 2점만 더 높이면 마인드 식사를 가장 잘 지키는 그룹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1.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병원 식당의 주 칼로리원은 아무래도 흰 쌀밥이죠. 하루 세 끼 통곡물을 섭취할 기에도 흰 쌀밥과 함께 사라집니다. 흰 쌀밥을 콩이 많이 포함된 잡곡밥으로 수정한다면 적어도 1점, 많게는 2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매일 한 줌씩, 하루에 1회씩 먹도록 다양한 견과류를 한 봉지에 포함된 제품을 하나 사면 됩니다. 견과류가 종류별로 잘 구성된 제품을 골라서 매일 먹으면 1점을 올릴 수가 있죠. 하루에 레이드 와인 한 잔, 약 150ml를 먹습니다. 매일 와인을 한 잔만 마시는 습관을 가지면 1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매주 2번 블루베리 한 주먹씩을 먹습니다. 생 블루베리는 가격이 비싸고 보관이 어렵지만 냉동 블루베리는 그다지 비싸지 않죠. 블루베리나 다른 베리류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1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주 요리용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직원 식당을 이용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라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집에서 요리해 먹을 때는 가능하지만 가끔씩 실천하는 정도로는 주 요리용 기름으로 1점을 올리기 어렵죠. 하지만 예를 들어 평일 점심은 꾸준히 직원 식당을 이용하되 아침 저녁은 주로 집에서 만들어 먹고 주말에도 외식을 거의 하지 않으면 주 요리용 기름으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다면 1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시뮬레이션은 간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술로 점철된 외식을 삼가하며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 직원 식당을 꾸준히 이용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외해야 되는 습관들을 적용하면 마인드 식사 점수를 올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먼저 당분 섭취하지 않기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오후 서너 시가 되면 당이 떨어졌다며 단 과자나 케이크, 빵 등을 먹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력과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한 번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속노화를 주제로 방송을 하러 갔는데 방송국 스튜디오에 각종 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렇게 직장인들은 습관적으로 페이스트리나 단 음식을 매주 5회 이상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음식 중에서 밀크 초콜릿 1회분 30g에는 당이 약 15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라 100ml에는 당이 10g 들어있죠. 콜라 한 캔을 다 마시면 단 음식 2회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는 프라토치노나 큰 과일 주스 한 팩에도 비슷한 정도의 당이 함유되어 있죠. 섭취하는 순간 바로 마인드 점수 1점을 잃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을 10% 미만의 당류 섭취를 권고하며 추가로 가능하다면 섭취하는 열량의 5%까지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적정 첨가당 섭취량은 남성 36g, 여성 24g입니다. 2020년 한국인 1인당 1일 당분 섭취량은 133g입니다. 1961년 5g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서 자그마치 27배가 된 것인데요. 마인드 식사 점수 기준으로는 매일 단 음식을 무려 9회분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일주일에 총 5회분 미만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1점을 받기는 요원한 셈입니다. 붉은 고기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붉은 고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죠. 앞서 언급한 직원 식당의 이번 주 식단표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붉은 고기가 여러 번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섭산적조림과 장토국밥, 화요일에는 햄버거 스테이크, 목요일에는 불고기, 토요일에는 미트볼 조림이 나오는 시기죠. 회식이나 외식 메뉴에도 육류가 흔합니다. 마인드 식사에서 붉은 고기는 회분으로 정의하지 않고 끼로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음식에서 소나 돼지가 주요 반찬으로 나오는 것을 세어보면 일주일에 4회 정도는 쉽게 도달할 것입니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국인은 하루 100g가량의 붉은 고기를 먹습니다. 참고로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1회분은 각각 85g이로 평균적인 한국인이 1회분 이상의 붉은 고기를 매일 섭취하고 있죠. 여기서 마인드 점수 1점을 또 쉽게 잃습니다. 다음은 패스트푸드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비교적 손쉽게 값싸고 빠르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죠. 한국인의 소울푸드라 불리는 저녁에는 치킨의 유혹이 있습니다. 긴 회의를 할 때 패스트푸드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치킨과 감자튀김, 치킨 너깃 등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마인드의 점수는 0.5점을 잃고 4번 이상 먹으면 1점을 잃습니다. 일상적으로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는 현대인들은 이렇게나 쉽게 마인드 점수를 잃습니다. 정제 곡물인 흰 쌀밥만 단독으로 섭취하는 경우 상당량의 단순당 덩어리를 섭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점심 식사로 흰 쌀밥을 한 가득 먹고 나면 정신이 아주 혼미해지면서 낮잠을 자게 되는 이유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 이티 체형이 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혈당의 변동성은 더욱 심화되며 노화를 가속하는 인슐린과 엠토르가 더욱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속노화의 악순환에서 멀어지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3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1.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거나 때로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슐린 분비의 정도를 줄인다. 절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통해
총 칼로리를 줄이고 탄단지 비율이 같다는 전제하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총량을 전체적으로 줄일 것. 저탄수화물 식사나 더 강화된 버전인 케톤식 식사를 통해서 총 칼로리는 유지하면서 지방이나 단백질의 비중을 늘리고 탄수화물의 양만 줄일 것. 탄수화물 흡수를 느리게 만드는 법. 당지수와 당부하가 낮은 재료들로 이루어진 지중해식 식사나 마인드 식사의 통곡물, 채소,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할 것.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약을 활용할 것. 3.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탄수화물의 처리 능력을 좋게 하는 법. 근력 운동 또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많은 사람이 저탄고지 식단을 통해서 효험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혈당 곡선의 안정화 덕분이죠. 저탄고지 식당 중에는 많은 양의 붉은 고기 등 동물성 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카니보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겠지만 카니보어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카니보어와 같은 무탄수화물 식사까지 감행하지 않더라도 낮은 당지수와 당부하가 적은 식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유익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많을 뿐 아니라 섬유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당지수가 낮습니다. 렌틸콩은 29, 완두콩은 51, 강낭콩은 24, 검정콩은 30입니다. 여기서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많아서 채식주의자의 고기라고 불리는 렌틸콩을 활용해서 밥과 함께 쪄서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방탄커피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당분이 들어있지 않은 기버터와 MCT 오일을 커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버터는 동물성 포화 지방인데다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마인드의 점수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부족한 것은 주 요리용 기름으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굳이 방탄커피에 기버터를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올리브 오일 커피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 에스프레소 샷, 원두 커피 혹은 블랙 인스턴트 커피 분말, 올리브 오일 1큰술, MCT 오일 2작은술, 당분이 함유되지 않은 두유를 넣으면 그냥 블랙 커피보다 훨씬 부드러운 라떼가 되지만 두유에는 상당량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완전한 공복기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하면 맛이 더욱 좋습니다. MCT 오일은 처음 섭취할 시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너무 많은 양을 넣지 않고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목표는 1큰술이지만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걸 피하려면 초기에는 이보다 적은 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수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된다면 하루 세끼 해로운 음식들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나면 온몸이 붓고 체중도 2-3kg 늘어나 있을 때가 많죠. 출장 중에 마인드 점수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식사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외식을 하면서도 앞에 언급한 부작용을 당장 부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나는 50에서 100ml 정도 소분한 올리브 오일과 MCT 오일을 챙기죠. 아침 공복에 이 둘을 넣어서 올리브 오일 커피를 만들어 먹은 후
빈속을 유지하니 오전 전반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분리대두 단백질은 단백질 음료나 당분이 상당히 함유된 단백질 쉐이크 파우더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 자체를 섭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로 가장 잘 활용되는 유청 단백질의 가격이 오르고 단백질을 과량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사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250ml, 대두 단백질 25에서 30g 이렇게 넣고 흔들어 섞습니다. 운동 후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용도거나 정제 곡물에 치우친 외식의 다량 영양소 비율을 교정하는 용도라면 물과 대두 단백질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식 모사 식사를 시행할 때 케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포만감이 더 필요한 경우 올리브 오일 1큰술 정도나 MCT 오일 2 작은 술을 이 단백질 쉐이크에 섞기도 합니다. 이때 여기에 커피를 섞기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이 없는 한 끼 식사 대용 쉐이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분이 들어가지 않은 99% 두유가 처음에는 굉장히 맛이 없게 느껴지더라도 그 맛에 적응하고 나면 가당 두유가 오히려 너무 달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리대두 단백질도 그 맛에 점차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햇반보다 조금 비싼 해결책이 있죠. 렌틸콩 통조림을 가끔 공깃밥 대신 먹는 것입니다.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곁들여 먹어도 되고 한식 메뉴의 반찬과 함께 먹을 수가 있죠. 정말 바쁠 때는 이 통조림을 따서 그대로 먹고 나가도 됩니다. 렌틸콩 통조림 한 개의 열량은 대략 250kcal 정도인데요. 상당히 오랜 시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5대 영양소도 모두 보충되니 질 좋은 한 끼의 저칼로리 식사가 됩니다. 내가 렌틸콩 통조림의 위력을 발견한 것은 10년 전 내과 전공의 2년차 시절이었죠. 당시에 종합병원 레지던트들은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는데요. 대부분 간편한 컵라면과 콜라, 배달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먹으니 금방 풍선처럼 살이 찌고 다리가 부어올라 불편했죠.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당직실 환경에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보관성이 좋으면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찾았죠. 그때 발견한 것이 렌틸콩 통조림입니다. 지중해식 식사에서는 하루 3회분을 초과하는 과일 섭취를 권장하죠. 마인드 식사에서는 일주일에 2회분 이상 베리류를 섭취하라고 권고합니다. 두 가지 지침 모두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섭취해야 되는지 명시하진 않았죠. 베리류는 반드시 식물학적인 베리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그리고 블랙베리, 딸기, 오디나 아시아베리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베리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나 인지기능 저하, 사망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관찰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리류는 당지수가 낮은 편이기도 하죠. 다음은 조금 생뚱맞지만 숙취 해소 부분입니다. 과음 후에는 알코올분의 중간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독성으로 인해 전신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은 이완됨으로 온몸이 붓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혈관 내의 체액은 약간의 부족한 탈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은 몸에는 역설적으로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필요해지죠. 숙취해소 보조제나 꿀물 등이
알코올 분해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가벼운 운동도 분해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트산으로 바뀌며 이것이 운동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